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쪽집게 예상문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3절 대리제도를 공부할 겁니다. 이 대리에서 세 문제가 예상되는 건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08페이지죠. 대리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죠. 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의사표시장과 이 대리제도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만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볼까요? 갑오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자, 우리 대리라는 것은, 대리제도는, 자, 우리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잡아볼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를 얘기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법률행위를 하지만은 그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귀속하는 거. 이걸 직접 대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갑이 본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을은 갑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이 상대방과 이 갑을 위한,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본인을 위한 행위. 본인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대리행위다.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죠. 그러면 이 대리행위 효과는 직접 본인한테 귀속한다는 얘기죠. 이걸 대리효과관계라고 그래요. 대리효과관계. 자,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리권 관계라고 그러죠. 대리권.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한 또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권한 또는 자격. 그러면 이 대리권의 발생은, 자, 우리 수권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표시, 본인의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대리권 수여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이 을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가 의무대리라고 그래요. 이 을을 의무대리라고 그러죠. 본인의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대리. 그러면 이 의무대리는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본인의 사적자치 확장, 그러니까 사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죠. 이걸 사적자치 확장이라고 그러죠. 사적자치 확장.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혼자 법률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법률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효과가 귀속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법률 규정상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법률 규정상 발생하는 걸 우리가 법정대리라고 그래요. 미성년자의 부모는 법정대리권이라는 친권이 있잖아요. 우리 피한정 후견 개시가 됐다든가 피성년 후견 개시가 됐을 때는 또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잖아요. 그게 법정대리인이죠. 그러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보충시켜주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고 하죠. 사적자치의 보충에 있다. 그래서 대리의 기능은 확장과 보충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죠. 이걸 현명이라고 하죠. 대리행위에서는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하는 거. 누구누구 대리인이라, 본인의 대리인이라 표시하는 거. 이라 표시해야지. 그렇게 표시를 안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계약인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는 건가 상대방은 모를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또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알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게 하려면 대리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죠. 그러면 현명을 해야 하는데 현명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명을 위반했을 때는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된다. 대리인 자신의 계약. 자신의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죠. 대리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리행위의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의 하자 흠결,
대리행위의 의사표시의 하자 흠결. 우리가 흠결이라는 것은 불일치를 얘기하고 하자는 사기강박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하자 흠결은 다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리인이 표준이 된다. 대리인이 표준이 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하자 흠결. 이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대리행위는 유의하죠.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는 이건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 사유가 아니죠. 그대로 유의하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유의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대리제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리의 삼명관계 하면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라고 하고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를 대리효과 관계다. 이게 대리제도 삼명관계다 그럽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틀린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자, 이거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럽니다. 매매대금의 기한을 연장시켜줄 권한도 가진다라고 해석하죠.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금을 당연히 수령할 권한은 있는 거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을을 사기를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기를 당한 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 사유가 생기는데 이 대리행위는 이 취소권은 본인한테 기속하죠. 만약에 대리인이 취소를 하면은 이무대리인일 때는 별도 수권이 있어야죠. 취소권 수요가 있어야만이 이무대리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에게 취소권이 귀속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았죠.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만 날인했어요. 그래도 이 대리의사가 있는 한 유의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럽니다. 이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만 날인했다 하더라도 유의한 대리행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번도 맞았죠. 을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명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현명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현명을 위반하면은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은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표시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 자신의 계약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았죠.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의 제한 능력자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대리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대로 유의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네요. 틀린 걸 골라라 해서 5번이 답이 나왔죠. 2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 틀렸죠.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설, 무경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궁박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번 틀렸죠. 2번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아요. 제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대리행위는 그대로 유의하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대리인으로 자격으로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죠.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등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네요. 4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만으로 대리관계가 표시라고 볼 수 없다. 자, 우리 이 현명은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하는 건데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깃털이라는 걸 본체가 아니라는 것만 표시하면은 상관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대리관계라는 표시만 하면 좋다라는 거. 5번 사자에게, 사자라는 건 심부름꾼이죠. 사자에게 의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고 표시 내지는 행동이 있어서 상대방 일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자도 어떤 권한 자체가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126조가 적용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사자에게도. 자,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표현대리 법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을 질 수 있다.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자에게도 의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5번이 맞았죠.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대리권의 범위다.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우리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상 정해지는 거죠. 법률의 규정상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법률의 규정상. 또 시험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법정대리는. 그렇지만 의무대리권이 문제죠. 의무대리권은 대리권 수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의무대리다 보니까 수권행위가 권한을 준 것이 어디까지냐. 수권행위 해석 문제죠. 어디까지 대리 권한을 자격을 줬는가를 해석하는 데 문제인데 이 수권행위가 불분명할 때는 118조. 보충 규정이라고 그러죠. 이 본인의 의사가 불명확해요.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수권행위가 불명확한 경우는 자 118조가 여기까지는 대리권이 있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보충 규정이죠. 우리 보존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현상을 유지시키는 행위죠. 이것은 무제한 허용된다. 자, 이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된다. 그렇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죠. 성질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행위는 불허용이다 그러죠. 불허용. 그래서 자, 우리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이용이죠. 이행이 아니라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건물의 임대차 계약 이런 걸 이용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 행위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대리권의 범위다 그러죠. 그러면 대리권의 제한은 뭐냐? 대리권의 제한은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대리인 자격으로서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다든가 또는 쌍방대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많죠. 그래서 이걸 금지시켜 놓은 거죠. 만약에 위반하면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이 있어요. 본인의 허락,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기존 채무 이행, 다툼이 없는 기존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시험 문제가 등기 신청 행위가 잘 나오죠. 매도인도 법무사한테, 매수인도 법무사한테 등기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해 줬을 때 그 법무사는 쌍방대리인데도 새로운 이익의 교환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다수인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각자 대리죠. 다수인의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원칙은 각자 대리. 단독 대리죠. 그러지만 우리 본인의 의사표시나 또는 법률의 규정상 공동대리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 명의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도록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위반하면 제한을 했는데 위반이 되면 이것도 무권대리가 되죠.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된다는 거, 무권대리. 아무튼간 공동대리 제한도 있다라는 거죠. 자, 대리권의 제한까지도 살펴봤죠. 풀어볼까요? 3번에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를 하지 못한다. 틀렸죠. 자, 기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은 할 수 있죠. 그러면 하지 못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새로운 이익의 교환 관계가 아니고 기존 채무가 갚는다는 날짜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본인의 예금에서 인출을 해서 자기 자신한테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의 권한이 있는 의무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맞네요. 자, 우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취소권, 해제권도 당연히 있는 게 아니죠. 의무대리는 취소, 해제권, 특별 수요가 있어야만이 취소, 해제가 가능합니다. 의무대리는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았죠. 당연히 해지할 권한을 갖는 건 아니다.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런다고 그랬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매매대금 기일을 연장시켜줄 권한도 있다는 거.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여러분들 각자 대리이지만 여기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래도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권한이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제한 허용된다. 5번도 맞았죠. 그러면 3번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의무대리다.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든가 상관없이 복임행위에서 발생하는 대리가 복대리예요. 복임행위는 수권행 일종이거든요. 대리권 수행위 일종이다 보니까 수권행위로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의무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복대리는 다 의무대리입니다. 의무대리입니다.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을 대리하는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여기 쌍방 대리로서 등기 기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확정시키는 단계에 해당되는 등기 신청 행위는 새로운 이익 교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맞았고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위반됐다고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 대리를 하더라도 한 장만 의뢰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하나만 입찰서를 내야지 여러 장 내서 만약에 낙찰됐더라도 그 낙찰은 무효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서 3번도 맞았죠. 4번.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자, 우리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러면 현명을 했다고 보야죠. 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대리인 자신의 이름과 인장만 날인했더라도 본인의 대리라는 걸 표시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았죠. 5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기일을 연기시켜줄 권한은 없다. 틀렸죠.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매매대금 기일을 연장시켜줄 권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엮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예상하시 한다는 거. 그래서 쪽집게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은 실전에서 좋은 점수가 득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갈까요? 본인, 그 대리인,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 관계 중 옳은 거. 자, 복대리에 관한 문제도 우리 종종 시험 문제화 되니까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갈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이 본인이 을이라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이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갑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이걸 복대리라고 그러죠. 이걸 복대리라고 그러죠. 병을. 그러면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데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러면 틀려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대로 존속해요.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하죠.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 존재에 의존한다. 그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은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존재에 의존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를 우리가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임행위는 수권행 일종이라고 했어. 수권행위다라는 대리권 수혜 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권행위 때문에 모든 복대리는 모두 다 이무대리인이죠. 복대리는 모두 이무대리인이다. 이 병이 이무대리인이라는 얘기죠. 을은 이무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일 수도 있죠. 병은 다 누가 선임했든 간에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수권행위니까 대리권 수여 행위를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병은 다 이무대리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복인권이라고 했죠. 이 복인권은 자, 이 을이 이무대리인이에요. 이무대리인일 때는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이무대리는.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정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죠. 항상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항상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복인권이라고 하는데 항상 있다. 그러면 대리인이 그 책임을 져야죠.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부적임자를 선임했다든가 불성실한 자를 선임해서 이 본인한테 커다란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리인의 책임이다. 대리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냐? 책임 범위는 자, 이무대리는 원칙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고 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그러면 선임감독상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다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법정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이죠.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 그러죠. 부득이한 사유에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 된다는 거.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복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복인권과 그 책임 범위 이걸 꼭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대리에 관한 문제 걱정 없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얘기합시다. 옳은 것은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자, 이거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해야죠. 이 복대리는 누구 대리라고 그랬어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는 데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해야 합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1번 틀렸죠.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허락을 얻어서 선임했더라도 여기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선임했더라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2번 틀렸죠. 선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했어요.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버렸어.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내지는 무권대리가 성립돼 버리죠. 자, 초과한 경우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추인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3번이 맞았네요. 4번 이무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건 법정대리죠.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죠. 5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이 상실했어요. 자,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에 의존한다고 그랬어요. 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면은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5번도 틀렸죠. 그럼 맞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을 때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은 본인한테 유효화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았죠. 6번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상대방이 무권대리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어요. 그런 경우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무권대리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이 이 단독행위라는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 계약은 무권대리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라고 136조에 나옵니다. 그 136조 계약은 무권대리나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화될 수 있죠.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기억번 맞았고. 니은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133조를 보면은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은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럽니다.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 그러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건 맞았네요. 본인이 추인권이 있는데 본인은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디귿번 맞았죠. 그러면 지금 니은번은 틀렸고 기억과 디귿은 맞았고 니을번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추인 의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오케이.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일단 유동적 무효입니다.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면은 서급적으로 유효화되지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화되죠. 그러면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 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니을번 맞았죠. 미음번 무권대리인의 추인과 추인의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본인이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미음번 틀렸고 틀린 것만 모아놓은 것은 니음과 미음이 틀렸으니까 답이 3번이네요. 3번. 자, 7번으로 볼까요? 갑은 의르 대리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가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바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라고 그러죠. 125조.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갑이라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이 병한테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해 주겠어 라고 통지해 줬어요. 대리권 수여 통지, 대리권 수여 표시. 을이 내 대리인이 됐어 라고 통지해 줬는데 사실은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 안 했어. 그러면 대리권 수여가 없다란 얘기는 을은 무권대리란 얘기예요. 대리권 수여가 없어요. 그러면 을은 무권대리인데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이 통지해 줬으니까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통지해 줬으니까 상대방은 몰랐네. 대리권 수여가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선의무가실이에요. 그러면 을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고 봅시다. 이 계약에 대해서 갑이 책임져야죠. 이게 바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다 그러죠.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라는 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표현대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는데 의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의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게 하는 제도, 본인이 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이걸 표현대리 제도다 그럽니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죠. 거래 안전을 지키는 제도라는 거. 자, 지금 1번 다시 읽어보면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지금 이게 을이네요. 우리 지금 이게 을이고 갑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줬다. 여기 이 문제로 얘기한다면 이게 을이고 이게 갑이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병한테 을이 표시해줬어요. 갑이 내 대리인이 됐다라고 표시해줬죠.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선의무과실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은 선의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맞았죠. 전체 지금 이 갑이 선의를 할지라도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 이거구만. 이것도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에 제가 잘못 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병이고
을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을은 갑이 선을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죠. 갑이 선을 할지라도 125조 표현들이다 그럽니다. 다시 이 제대로 수정했습니다. 을이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갑한테 통지해 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을이 전 책임을 다진다. 이걸 125조 표현들이다. 2번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 후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담보권 설정 후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은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병이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 측에서는 그랬을 때는 을이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을로부터 담보권 수여 후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데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권한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상대방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126조 권한을 넘는 피연대리가 성립돼 버리죠. 권한을 넘는 피연대리. 그래서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한다는 거. 그게 2번 얘기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 자, 부부관계에서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을 인정합니다. 부부관계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의 기본 대리권에 관하여 권한을 넘는 피연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맞습니다. 기본 대리권 있는데 그 권한을 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그러죠. 그러면 3번도 맞았죠. 4번. 병이 대리권 소멸한 후에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자, 병에게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대리권 소멸 후에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으면은 더 이상 대리 행위를 할 자격이 없죠. 근데 기존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129조 표연대리가 성립된다 그러죠. 자, 표연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일관상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 이게 바로 대리권 소멸 후 표연대리다 그러죠. 표연대리는 세 가지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연대리, 권한을 넘는 표연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연대리.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4번은 129조 표현대리를 말하는 거죠.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경감될 수도 있다고 한다. 틀렸죠. 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100% 책임져야죠. 을이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하는 거고 상대방의 과실 이유를 들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과실상계법리는 적용 안 된다 그럽니다. 과실상계법리는 표현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7번에 틀린 것은 5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죠. 1번에서 4번까지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8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 추인 거기다 동그라미 차죠. 원래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 추인은 전부 추인해야지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 됐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유효한 추인이 된다는 거.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라는 거. 자,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1번 맞았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유효화되는 거니까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는 거 1번 맞았고 2번 무권대리행위 추인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겨 틀렸죠. 서급적으로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서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추인한 때부터라고 나왔으니까 2번 틀렸고 3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거 상대방 132조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꾸로 상대방이 알게 되면은 추인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안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알게 됐으면은 추인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132조에 나오죠. 한 번 틀렸고. 4번 무건대리인의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건대리했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안 경우에는 처리권이 없죠. 134조를 보면은 선우의 상대방에게만 처리권이 있다 그러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의 추인권 행사하기 전에 그걸 모르고 있었던 무건대리 행위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선우 상대방만이 처리권이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 5번 무건대리 행위가 무건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를 야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건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무건대리인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선우 무과실의 상대방은 무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 무건대리인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의 선택을 쫓아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죠. 135조에 나오죠. 아무튼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법정 책임이라는 거. 그럼 8번에 맞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건대리까지 대리제도를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이 협의후 무건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협의후 무건대리를 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의후 무건대리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을이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요.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라고 칭하는 거죠.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이 갑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를 갑소유 토지를 병한테 매매했다고 봅시다. 팔아먹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병은 전혀 몰랐어. 대리권이 없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취득을 못 하는 것이죠. 원칙은. 그래서 이 무효는 일단 본인이 취인하면 유효화되는 무효죠. 이걸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하죠. 그러면 본인은 일단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데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본인에게는 취인권이 있다라는 거. 본인의 취인권. 이건 형성권이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데 취인권은 자,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거냐?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병으로부터 다시 계약을 맺은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취인권. 그러면 이 취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사후에 대리권 수여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리죠. 취인하게 되면 서급적으로 유효화된다. 그러면 그 전까지 취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지만은 이제 취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부만 취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취인. 취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화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은 무효죠. 동의를 얻어서는 유효화된다. 동의가 없으면은 무효라는 거. 일부를 취인한 거나 변경을 가한 취인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 뭡니까? 우리 본인 측에서는 나는 책임 안 지겠어라고 추인 거절권도 있죠.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 무효화되죠, 이제. 그럼 확정적 무효화되니까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하지 못하죠. 추인을 거절하면은 확정적 무효화되니까 다시는 추인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본인 측에서 추인 거절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상대방은 무건대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자, 본인한테 당신 추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답을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이 있어요. 이 최고권은 선우와 그 상대방 다 인정되죠. 본인에게만 대답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만 추인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우리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해야 하는데 확답이 없어.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은 취득을 못 하죠. 자, 그 다음에 134조. 처리권이다 그러죠. 상대방 측에서 이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로 선의 상대방만 인정되죠. 그러면 이 본인 측에서 먼저 취인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처리 못 얻죠. 본인이 유효화시켰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처리해버렸어요. 본인은 추인 못 얻죠. 아무튼간 그러면 상대방이 처리하면은 본인의 추인권도 없어지죠. 본인의 추인권 처리하면은 없어지고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도 없어지죠. 무권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죠. 상대방이 처리했으니까 책임 없어진다. 상대방이 처리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처리하면은. 그다음에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고 상대방은 처리도 안 했어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죠.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다.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무과실 법정 책임.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야만이 그 무권 대리라는 걸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래야만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은 무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야죠.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야죠. 제한 능력자에게는 책임 없다라는 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은 제한 능력자일 때는 너무나 가혹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은 최소한 행위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135조에 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 안 짓는다는 거.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5번 나온 것이 이거죠.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사망했어요. 본인이 사망해서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토지는 자기 재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팔아먹고 본인의 이치로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추인 거절권인데 추인 거절을 한다면은 신의성실에 반한다. 그래서 본인의 이치로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추인 거절 못 한다. 그러면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등기 말소 등기 청구 못 한다는 거. 무효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말소 등기 청구 못 하죠. 왜? 자기 재산이 된 거니까. 자, 본인이 사망해서 본인의 이치를 승계받았잖아요. 본인의 이치인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추인 거절권은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추인 거절권이에요. 그러면 지가 팔아먹고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한다면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결과잖아요.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은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무권 대리 행위는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세 가지 각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장,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입장, 최고권과 처리권, 무권 대리인의 책임 범위, 책임 이런 것 정도로 정리하시면은 무권 대리는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리제도를 3절을 정리했고 제4절에서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가 공부가 될 겁니다. 이 무효화 취소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법률행위 일단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는데 효력 요건이 안 갖춰진 거. 이걸 무효화 취소다 그러죠. 성립은 됐지만 효력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인 법률행위인데 무효화 취소는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는 거. 자, 우리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취소인 법률행위는 일단 취소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화되죠.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차이가 있고 취소하고 나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죠.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도 있죠. 우리 비진 의사표시 무효,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취소는 원칙이 상대적 취소예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중요 부분을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취소도 있어요. 제한 능력자 행위 취소는 절대적 취소다 그러죠.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효는
당연무효입니다. 무효가 주장을 않더라도 유효화되는 게 아니죠. 당연무효지만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그러면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무효화되는 거니까 무효는 주장이 필요 없지만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한다는 주장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무효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유효 안 돼요. 그렇지만 취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죠. 그 일정한 시간이 얼마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맺은 날부터 10년.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자, 3년, 10년 중에 먼저 도달하면은 취소권은 소멸하죠. 자, 아무튼간 무효와 취소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잘해야죠. 여러분들 무효인 행위는 많지만은 취소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는 것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자 행위,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4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협의 취소 또는 약정에 의한 취소권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되는 거구나. 법률행위 취소는 이 4가지밖에 없구나.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취소권이 있도록 이렇게 특약을 맺었더라도 취소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 그 4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 무효와 취소도 한 문제는 100% 출제되죠. 한 문제. 2문제까지도 나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한 문제는 100% 나오니까 정리해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것은 어떤 행위는 무효고 어떤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무효와 취소는 입법 정책상의 문제지 왜 여기는 무효고 왜 여기는 취소를 했는가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법을 만들 때 그렇게 정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효구나 여기는 취소구나 이렇게 암기해놔야죠. 근데 무효인 걸 취소라고 써놨다든가 취소인 걸 무효라고 표현해놨으면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히 암기해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조금 시간상으로 다음 시간에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의 민법 담당 김남경이었습니다.